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입니다. 퇴행성인 만큼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은 높아집니다. 운동에 꼭 필요한 도파민과 관련된 질환이라 움직임의 변화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파킨슨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병을 발견한 의사 이름에서 비롯된 노인성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과 진행되는 치료, 예방은 가능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장계현의 나의 20년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고령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치매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으로 지적되는 파킨슨병의 위험도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예방은 혹시 가능한 질환일까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신경과 정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파킨슨병 하면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해마다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파킨슨병의 증가세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은 60세 이상에서 100명당 1명, 80세 이상에서 100명당 3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초저출생,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퇴행성 뇌질환 유병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고령 인구가 20% 이상일 때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이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9%였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아마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10만 명이 채 안 되었는데 2021년도 5년 만에 11만 명으로 추계가 되고 20% 이상 증가한 걸로 보고 아마 지금 정확히 추계는 안 되었지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알츠하이머병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개되면서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병은 그래도 조금 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 장애가 생길 때를 치매라고 하고 이러한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예. 네, 치매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0%, 10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파킨슨병에 비해 흔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데요. 파킨슨병은 대략적으로 치매 한 10분의 1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치매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차원에서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에서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 파킨슨 TV라는 채널을 통해서 좀 환자 보호자분들께뿐만 아니라 대중분들께도 이제 파킨슨병 관련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고 계신 거군요. 예. 네. 아무튼 둘 다 이제 퇴행성 뇌 질환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퇴행이라고 해도 알츠하이머병과는 이 파킨슨병 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퇴행성 뇌질환으로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고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 파킨슨병입니다. 먼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둘 다 뇌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이 잘못 엉키고 쌓이면서 그 단백질이 독성을 일으키고 뇌가 망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이 두 병에서 잘못 엉키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릅니다. 일단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단백질의 문제가 생기는 병이고 파킨슨병은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의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뇌 부위도 다르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우리의 기억의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 해마라고 하는 뇌 부위를 망가뜨린다면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있는 중뇌를 망가뜨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확연히 다른 부분도 있는 거고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네. 네. 그 파킨슨병의 증상으로는 주로 이제 뻣뻣하고 굳고
느려지고 떨리고 이런 걸로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초기부터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손이 떨려요, 행동이 느려요, 걸을 때 다리가 끌려요입니다. 이러한 운동 증상들은 파킨슨병 초기부터 발생합니다. 예, 파킨슨병의 초기 이제 인지 장애는 없지만은 진행할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치매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파킨슨병도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파킨슨병 초기에는 인지 기능이 괜찮은 경우가 많지만 진단 후 10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행성 질환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네요. 예. 특히 네. 이제 그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얘기가 되는 걸 보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닌 거 봐요. 네, 빠르게 진행하는 병은 아닙니다. 예. 네. 그 알츠하이머가 인지 영역에서 발생하면은 이제 알츠하이머고요. 운동과 관련한 부분에서 발생한 파킨슨병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예. 알츠하이머병은 인지 쪽에 문제가 생기고 파킨슨병은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고 이런 운동 관련 증상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파민 신경세포의 퇴행이 원인이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도파민이 부족해지고 이것이 행동 느려짐, 뻣뻣함, 보행장애 등 파킨슨 증상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럼 도파민 약물 치료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도파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치료라기보다는 어떤 증상의 완화 이렇게 기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진 거를 보충해주면서 운동 증상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네. 궁극적인 완치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자, 도파민 하면은 이제 우리 몸의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동작이 느려지고 또 굳어지는 그런 움직임과 관련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엔진 오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예. 네, 자동차의 경우에도 이제 엔진 오일이 부족하게 되면 차가 덜덜거리고 연비가 떨어져서 속도가 잘 안 나잖아요. 네, 엔진 오일 역할을 하는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행동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자, 파킨슨병 이제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제 완치까지는 어렵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진행 목표 역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것이 치료 목표이긴 합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파킨슨병에서 진행을 늦추는 것이 입증된 약물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의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고 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파킨슨병 말고 이제 대표적인 만성 진행성 질환, 뇌질환 말고 당뇨가 있죠. 예. 네, 당뇨약을 드시는 이유가 혈당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지만 당뇨약을 먹는 것만으로 관리가 잘 되진 않잖아요. 당뇨가 있으면 이제 식습관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항상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료를 받으실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받으실 텐데 파킨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파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운동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환자분들의 노력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되어 있는 만큼 도파민 약제 복용하면서 운동 증상이 개선되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운동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좀 급격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적당하게 알맞은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몸이 불편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다가 이제 다치기라도 하면 더 큰일이 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파킨슨병이 있으면 어떤 운동이 좋다,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WHO 기준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좀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예. 그 파킨슨병에서 연구가 된 거는 태극권, 중국 전통 무술이죠. 예. 그런 거를 이제 훈련하거나 아니면 춤을 추는 거에도 상당히 근육이 많이 쓰이고 밸런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이제 무리한 운동은 또 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무리하다가 다치게 되면 오히려 더 병의 진행을 악화시킬 그렇겠어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미 이제 움직임에 약간 지장이 발생하는 단계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본인에게 잘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역시 치료제로 쓰이는 이제 도파민 약물,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이 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건데, 실제 사용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경우 도파민 약제를 쓸 경우 운동 증상이 현저하게 개선이 됩니다. 거의 초기에는 병이 생기기 전처럼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없는 상태까지 되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파킨슨병을 흉내내는 비슷한 병들 중에 좀 파킨슨 증후군, 정확히는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도파민 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킨슨 병이 아닌 이 도파민 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 가능성도 염두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 맞습니다. 예. 이건 이제 파킨슨병은 아닌 건가요? 그럼 이건요? 네, 파킨슨병은 아니고 보통 파킨슨 플러스라고 하는데 파킨슨 증상에 더불어서 보행 실조, 손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술 취하는 사람처럼 걷는다던가 아니면 눈이 이제 아래쪽으로 보는 게 안 돼서 아래쪽을 못 보면 우리가 걷는데 지장이 생기면서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긴다던가 추가적인 증상이 있는 것들을 그런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도파민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께는 도파민 치료가 초기에 효과가 좋습니다. 초기에는 효과가 좋다. 예. 네.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네, 맞습니다. 가끔씩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도파민 약제가 독하고 나중에 더 안 좋아진다고 잘못 알고 계셔서 약을 드시다가 어느 순간 안 오시고 한참 만에 많이 안 좋아지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는 도파민 약제를 초기에 쓰는 경우와 나중에 쓰는 경우가 예후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초기에 도파민 치료를 받으면서 편해진 몸으로 꾸준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파킨슨병의 위험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때의 손떨림이라든가 또 느리게 걷는 모습, 사실 당사자는 못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파킨슨병에서의 손떨림은 말씀 주셨다시피 보통 가만히 있을 때 예를 들어 TV를 보고 있거나 걸을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떨리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발견해서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느려지거나 걸을 때 발을 끄는 증상 이런 것들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불편한 걸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불편한 증상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실 손이 떨린다거나 그런 건 노화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혼동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노인 환자분들에서 이제 손을 떨면 좀 파킨슨병을 걱정해서 이제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제 파킨슨병에서 생기는 손떨림과 수전증에서 생기는 손떨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네, 앞서 그 파킨슨병에서 가만히 있을 때 떨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전증은 뭔가 수저질을 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술잔에 술을 따르거나 하는 그런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떨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네. 또 이제 손떨림뿐만 아니라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노화에 의해서 행동이 조금씩 느려지잖아요. 그 느려진 행동으로 이제 보호자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파킨슨병에 대해서 그래도 아시는 보호자분들이 계셔서 파킨슨병이 걱정돼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파킨슨병에서 행동 느려짐은 그냥 단순 노화에 의해서 느려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진료실에서 진찰을 했을 때 그 파킨슨병에서 느려지는 특징적인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찰상에서 그 운동 완서라고 하는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그런 행동 느린 증상이 확인되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또 뭐 노인들에게 비교적 흔할 수 있는 변비, 또 수면 장애, 이 잠꼬대 하는 것도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가운데 하나인가요? 네, 그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앞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운동 증상들이긴 하지만 네. 변비, 후각저하,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이제 잠꼬대, 인지저하 이런 것들을 다양한 비운동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경우 렘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그 수면의 단계에서 렘수면 단계라고 하면 꿈을 꾸는 단계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꿈을 꿀 때는 근육이 이완되어 있어야 돼서 꿈을 꿔서 막 꿈에서 뭔가 싸우거나 누구랑 이제 뭔가 행동을 할 때 그게 실제로 자면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예. 정상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예, 근데 그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다는 것은 꿈에서 하는 행동이 근육이 이완이 안 돼 있어서 그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러한 렘수면 행동 장애가 보통 파킨슨병 증상이 발생하기 5년에서 10년 이상 전부터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30에서 40%, 10년 이내에 70% 이상 파킨슨병이나 다른 퇴행성 뇌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잠꼬대를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병원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이런 파킨슨병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좀 계속 추적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거나 실제로 꿈에서 했던 행동들을 실제 행동에 움직인다거나 예, 네. 그런 렘수면 장애가 있으면은 이게 몇 년 후에 파킨슨병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어허. 네, 맞습니다. 그 파킨슨병의 그럼 진단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좀 진단이 늦어지지도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파킨슨병의 경우에 예. 3분의 2 이상의 환자분들이 좌측, 우측 중 한쪽이 더 불편한 비대칭적인 증상으로 발현하는데요. 이 때문에 처음에는 그 뇌졸중으로 잘못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네.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노인분들의 경우 허리나 관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정형외과적 문제 때문이라고 듣고 치료를 받다가 좀 늦게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뇌졸중이나 정형외과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관절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면서요. 네, 관절이 뭐 뻣뻣하고 좀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걸음도 문제가 생기고 한쪽이 좀 뻣뻣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그냥 관절 때문이다라고 해서 정형외과만 다니시다가 이제 뭔가 정형외과 문제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신경과로 와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또 협진이 필요한 부분도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 정형외과로 당연히 의심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정형외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파킨슨병일 수 있다는 걸 좀 빨리 알아채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요즘에는 이러한 인식을 하고 계셔서 이게
정형외과적 문제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신경과 진료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파킨슨병에 대한 이제 진단을 최종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어떤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까? 일단은 진료실에서 진찰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데요. 예.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킨슨증, 즉 행동이 느려지는 운동완서, 그리고 몸이 뻣뻣해지는 경축 혹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증상 중 한 가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파킨슨증이 확인된다면 일단은 약물 때문에 생기는 그런 파킨슨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발 약물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약물. 예.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항정신병 약물이나 위장 운동 촉진제가 파킨슨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예. 이러한 약물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런 유발 약물이 없다면 파킨슨증을 일으키는 기질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뇌 MRI 검사와 그 도파민 신경세포 밀도를 확인하기 위한 페트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예.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파킨슨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MRI가 필요하고요. 예.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MRI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상 소견이 확인이 됩니다. 예. 네. 그 약물로 인한 게 원인이라면 그 약물을 제거하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약물을 끊게 되면은 예. 약물 때문에 생긴 파킨슨증이라고 하면은 좋아지고요. 근데 이제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이 약을 복용하면서 더 빨리 발현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을 끊고 나서도 이게 증상이 지속되면은 그때는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뇌의 도파민 세포인 밀도를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이 없다면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게 이제 소실된 정도, 밀도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어떠한 임상적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단 시에 확인하는 것, 진단 목적으로만 의미가 있고 이거를 이제 추적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좀 논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치료제로 이제 쓰이는 도파민성 약물, 예. 이게 혹시 뭐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건 없을까요? 네, 이 병이 점차 진행하는 퇴행성 뇌질환인 만큼 증상이 악화되면서 도파민 약제 용량도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병이 진행되고 도파민 약제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상운동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는 이제 병의 초기라고 하면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아직까지는 30에서 50% 정도는 남아 있고요. 이게 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정하게 도파민의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병이 진행되면서 이 댐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먹는 대로 그대로 농도가 올라가면은 도파민이 또 몸속에 많아지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무도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생기고 또 급격하게 사라지면은 약효 소진 증상으로 파킨슨증이 악화가 생기는 이런 변동성이 되게 커지게 되는 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연구에 참여하신 내용을 보니까 당뇨병 치료제가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파킨슨병이 뇌에 생긴 당뇨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당뇨약이 파킨슨병에 도움이 될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당뇨약 중에서 DPP4 억제제라는 약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양적 임상 연구에서 조금 그 파킨슨병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서 점차 연구를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앞으로 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신경과 정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비 바르땅의 라마리짜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보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만성 염증으로 자리 잡는다면 많은 질환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만성 염증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급성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일단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일종의 면역 반응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신체 외부건 내부건 가령 외부의 경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부에 또 체내 독소진과 같은 자극이 있을 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이고요. 요거 덕분에 우리 신체가 이런 세균이나 이런 거에서 1차 방어벽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염체를 제거하고 치유를 돕는 그런 거라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급성 염증 반응입니다. 네. 그 염증이 많은 불편을 주긴 하지만 만약에 염증이 없다면 또 우리는 스스로 면역을 못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급성 염증이 생기고 난 뒤에 감염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이게 이제 만성 염증으로 자리하는 건가요? 그렇죠. 급성은 우리 왜 알다시피 왜 막 열도 나고 빨갛게 되고 붓고 아프고 이런 것들 금방 염증 그러면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대부분 가라앉으니까. 그런데 만성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염증이 진행될 때 만성 염증인데 결국 급성 염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반응이긴 하지만요. 이게 지금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발현될 경우는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몸을 다니면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질환 그중에서도 상당히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급성 염증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좀 살펴주신다면요. 급성 염증이 이제 만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원인들이야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요새 공기 오염 심하잖아요. 네. 대기 오염 물질, 미세먼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스스로건 남이 피우는 담배건 흡연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인공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살이 쪄서 비만세포가 많아지면 거기서 또 염증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만성염증으로 생기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원인들이 정말 많군요. 예. 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만성염증과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과 연결이 있다고 좀 더 확신을 가지면서 학계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예. 사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만성염증이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지속적인 염증이 되면 도대체 어떤 질병이 연관이 있느냐 정말 많습니다. 대사증후군 있죠.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 동맥경화증 전부 들어가고요. 그 결과로 올 수 있는 심혈관 질환, 그다음 뇌혈관 질환,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건강 상태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아주 오래오래 지나면서 조직 손상이 심해지고 그러면 장기 기능 장애가 유발되면서 사실은 자가 면역 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암도 만성염증의 원인이다라고 요새 다들 동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중증 질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만성 염증이 자리한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결국 왜 급성염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디 손에 얼굴 이런 데 곪은 게 있거나 고름주머니가 생겼을 때 그거는 어쨌건 우리가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을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거는 다 아물고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성염증은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강도는 낮아요.
그러면서도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니까 결국은 그 말하자면 목표가 되는 그 장기의 경우는 병이 들어버리니까 기능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초기는 사실 뚜렷한 증상 없습니다. 만성염증의 초기는. 근데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부위가 반복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천천히 망가지면서 질병으로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미세한 염증이 생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도 미세한 염증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고 반응이 비록 격렬하지는 않지만 자극은 지속적으로 가니까 서서히 신체 조직이 손상이 되고 장기가 기능이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만성염증이 이제 혈관을 타고 몸에 여기저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렇죠. 혈관이 우리 몸을 다 퍼져 있는 그런 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염증이 온통 혈관 곳곳을 타고 다니면서 신체 장기를 손상시킨다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세포도 노화시키고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시키면 면역계를 교란시키니까 자가 면역 질환도 일어나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혈관에 염증이 오래 계속 생기게 되면 뭐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 혈관이 좁아지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사실은 만성질환과 만성염증과 연관이 있다고 비교적 초창기에 얘기 나온 게 바로 동맥경화증이거든요. 예. 동맥경화증이 심화가 되면 염증 지표가 올라가면서 만성염증의 원인이다라는 게 바로 대표적인 만성염증에 의한 혈관 변화로 꼽히고요.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우리 잘 알잖아요. 혈관들이 좁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장기가 심장하고 뇌혈관이잖아요. 예. 그래서 심혈관 질환으로 심근경색증, 협심증 생길 수 있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중풍이나 그러니까 뇌졸중이죠.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고 치매도 혈관성 치매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만성염증 자체로 어떤 뚜렷한 증상이 바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적 저강도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예. 다만 오래오래 지속돼서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요. 오랫동안 자극을 받는 장기가 드디어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제서야 증상이 나타나고 질병인 것을 알게 되니까요. 초기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서 혈관의 염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동맥경화, 뇌나 심장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또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성염증으로 인한 위험이 이제 전신, 몸 전체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지적인데 그 우리 몸의 면역계에 주는 영향 때문일까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체를 손상시키는데요. 결국 어느 세포 간에 세포 노화 그리고 세포 변형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면역 반응을 자꾸 활성화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역계가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도대체 명확하게 세균이 들어왔다거나 그럴 때는 면역계도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니까 면역계가 교란이 되면서 결국은 자가 면역 질환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심지어는 갑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몸에 이제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군요. 예. 염증이 이런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도 있고 관절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맥경화하고 아까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을 확실히 높이고요. 그중에서도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거고요. 또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건 당연히 관절 건강을 해치는데 이게 한 개의 관절만도 아니죠.
전신 관절을 다 침범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이런 만성염증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사질환부터 흔히 말하는 거, 또 암,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중증 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벌써 말씀 주신 병도 굉장히 중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질환, 즉 비만이나 당뇨병,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금방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피부질환, 습진이나 건선 같은 것도 역시 만성염증과 연관이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천식과 같은 자가면역질환까지 전부 다 관계가 있는데 그중에는 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도 만성염증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또 이 퇴행성 질환들 있죠. 이게 전부 만성염증 연관이 있고 그중에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사망률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이 암이 아닙니까? 예. 근데 바로 암의 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전이 만성염증이라고 요새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들을 쭉 경과를 관찰해 봤더니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의 경우 40% 가까이 38% 높았고요. 네. 여성의 경우는 30% 가까이 29%더 높았다는 것도 서울대학병원에서 한 그 연구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죠. 40%, 30% 더 높은 게 정말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만성염증이 이게 중증 질환 또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만성염증이 뇌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뇌세포도 역시 파괴하고 공격하고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굉장히 전형적인 거고요. 더해서 놀랍게도 우울증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요? 네. 예.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사망자의 뇌신경세포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만성염증이 심한 게 발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체내에 만성염증이 있을 때 알츠하이머병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이제 염증과 관련된 질환이 유발되는 건데 그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염증 물질을 만드는 요인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중에는 왜 근육 감소증도 유발을 하거든요. 근육 감소증. 그렇죠. 왜 근감소증이 노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노화 자체가 또 사실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 더해서 그거 외에 염증이 더 심해질 때 이 염증 물질을 만들 때 단백질을 사용하면서 결국 근육에 제대로 보내야 되는 단백질을 오히려 적게 보내기 때문에도 근감소증이 더 심하게 되고요. 네. 또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감소증의 발병률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만성염증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1.5배 높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놀랍죠. 예. 그뿐만이 아니라 잇몸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긴다거나 치주염 있죠. 잇몸. 대장염, 예. 그다음에 대장염이라든지 질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다 체내 전반적인 만성염증과 관계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그런 염증 물질을 만드는 요인으로는 요새 미세먼지 굉장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들이 또 혈액으로 또 흡수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식사 습관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또 우리 항상 앉아있는 분들의 자세 때문에 왜 이게 꾸부정한 자세 있죠. 그리고 복부 비만, 내장 비만 같은 것들이 역시 만성 염증 물질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염증 관련 만성질환이 현대병처럼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근육이 줄고 또 잇몸병, 대장염, 피부염, 예, 자 이렇게 많은 염증 질환이 유발되고 있는데, 자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노력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순환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체내 순환이 원활해지면 비록 염증 세포가 이제 곳곳으로 다 가더라도 다시 혈액 순환이 원활하다면은 아무래도 염증이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뚜렷한 질병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피로한 게 잘 회복되지 않고 항상 피곤하거나
뭐 뚜렷한 원인 없이 여기저기 아프고 통증이 있다 그러면 만성염증을 좀 의심하고 검사도 좀 해보고 뭐가 원인일까 찾아서 제거할 필요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잠을 충분히 자는 것 같은데 피로가 풀리지 않고 또 유독 좀 몸이 잘 붓는다거나 하면 이런 만성염증을 의심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 만성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까? 뭐 수치로 확인되는 게 있나요? 가장 전형적이고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CRP라고 부르는 시반응성 단백질. 그중에서도 좀 고감도로 검사를 하면 그게 검사하기도 쉽고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거고요. 물론 그것 이외에도 적혈구 침강 속도인 ESR 검사라든지 프로카시토닌 검사도 있는데 예. 비교적 최근에 검사 방법으로는 혈청 아밀로이드 A, 그래서 세럼 아밀로이드 A라고 SAA 검사라는 것도 또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RP, 시반응성 단백질보다 조금 더 초기 민감도가 높아서 좋다 그러긴 하는데 어느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셔도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반응성 단백질, 그중에서도 고감도로 검사하는 것, 이 정도 검사하시면 기본적으로 염증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검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혈액 네. 검사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혈액을 뽑아서 지금 말씀드린 검사가 전부 다 혈액을 뽑아서 예. 별로 어렵지 않게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일상이나 몸의 상태로도 만성염증을 이제 의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뱃살이 좀 유난히 많거나 자세가 좀 구부정하거나 아까 말씀해 주신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인 부분들도 이런 만성염증을 의심할 수 있다면서요. 네, 뱃살이 바로 이제 복부 비만, 그리고 복부 비만인 대부분 우리가 내장 비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피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만성질환과 연관이 크다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여기에 있는 내장 지방이 해로기도 하거니와 원래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잖아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염증 물질 자체가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또 지방을 더 쌓이게 하면서 온몸에 염증을 유발시키니까 그것이 이제 뱃살 혹은 복부 비만의 문제가 되겠고요. 또 말씀 주신 자세, 이 구부정하거나 고정된 자세가 우리 왜 맨날 이 좌식 앉아있는 사람들 되게 갖고 있는 자세인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는 결국은 여기저기 그 순환을 억제를 하잖아요. 특히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 순환이 다 억제가 돼서 이 어깨가 구부정하면 사실 이 머리와 신체와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앉은 자세가 오래됐을 때 하체와 또 신체 그 중심부가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서로 충분히 그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서 만성 염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코나 입이나 폐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혈관까지 흡수돼서 들어가면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세먼지 관련으로 생긴 염증이 있어서 심혈관,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는 것도 보고가 된 바가 꽤 있습니다. 네.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좋은 음식들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또 서구화된 식습관이 문제라는 얘기도 있고요. 베리류가 좋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 베리라고 하는 게 뭐 대부분의 이제 왜 채소들이 건강에 좋은 게 다양한 왜 좋은 물질, 플라보노이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식물성 케미칼이라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게 전부 공통적으로 강력한 항산화제면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그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걸로 왜 가장 먼저 우리가 꼽는 게 베리잖아요. 블루베리. 그렇죠. 그래서 이 딸기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라스베리 같은 베리 종류들은 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데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정말 효과가 좋은 게 색깔이 아주 선명한 안토시아닌 있죠. 그 왜 검붉은 색깔을 나타내는 그 색소, 그게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고 항염증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베리류를 꾸준히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잡숴주실 수 있으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고 몸도 가볍고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녹차 또 생강차, 시금치도 도움된다고 하던데요.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 화합물들 그런 것들 중에 녹차에 유명한 건 카테킨이라고 유명하죠. 예. 또 지금 생강 말씀드렸는데 생강에 진저롤이 있고요. 시금치에서는 엽산과 다양한 카로티노이드 성분들이 대표적인 항산화, 항염증 파이토케미컬들이라서 염증 완화에 확실하게 도움돼서 결국은 합쳐서 채소 많이 드시면 건강에 정말 도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성 염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빌리지 스톰퍼스가 연주합니다. 워싱턴 스퀘어 들으면서 모두 마치죠.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